영화 서울의 봄이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김성수 감독의 신작인데요. 아시다시피 김성수 감독은 비트, 태양은 없다와 같은 상징적인 작품을 연출한 감독님이십니다. 이 두 편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봄 직전에는 아수리언이라는 팬덤을 양상한 아수라의 메가폰을 잡으셨고요. 코시국에 재거론되기도 했던 영화 감기를 연출하시기도 했죠. 감독님 필모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정우성 배우와의 협업이 많다는 지점인데요. 8편의 연출작 중 5편을 함께 했습니다. 비트를 시작으로 태양은 없다, 무사, 아수라, 그리고 서울의 봄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정우성은 김성수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봄 좋았습니다. 영화가 종료되는 순간 그 즉시 다시 처음부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고요. 제 마음에 뭔지 모를 소용돌이를 일게 만들더라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장준환 감독의 1987이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시대극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배우들이 특별 출연이라는 형식으로 작품에 참여했다는 지점에서도 두 영화는 유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봄에는 정만식, 정혜인, 이준혁 배우 등이 특별 출연하니까 이것은 아마도 영화가 다루는 이야기에 대한 배우들의 신념 때문이겠죠. 1987 이외에도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 우민호 감독의 남산의 부장들이 생각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의 봄은 두 영화가 다루는 시대 직후에 이어지는 역사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연일 테지만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통 역할을 맡았던 이상민 배우님이 서울의 봄에서는 정상호 참모총장 역을 맡기도 했죠. 이렇게 이 작품은 시대극이란 성격이 가장 두드러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르포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끝자락 실제 주동자들의 단체 사진을 공개하며 일종의 고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의 봄은 누아르의 결을 품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전두광 패거리는 카르텔 혹은 조직폭력배 집단처럼 묘사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저에게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형 동생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전두광, 이태신 이름 분석, 빛과 어둠, 여성 캐릭터, 결말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자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서울의 봄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광 이놈 자식아. 개인적으로 서울의 봄에 대해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캐릭터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전두광이란 이름이 인상 깊더라고요. 누가 봐도 전두환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 가명을 사용했을까? 심지어 영화의 끝에 12.12 사태를 주도한 실제 인물들의 사진이 나오기까지 하는데 말이죠. 우선 제작 발표회에서 감독님이 한 이야기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이유였다고 합니다. 영화를 연출하면 할수록 전두광이라는 인물에게 점점 더 자신의 주관적인 의식이 많이 투영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출발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지만 점진적으로 창작자의 얼룩이 물씬 묻게 되는 것 같아 가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이죠. 물론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실명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송들, 관련자들의 반박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견한 예로 김지훈 감독의 근작 거미집도 모티브가 되었던 김기영 감독님의 유족들과 협의점을 찾는 작업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김성수 감독의 이러한 답을 듣고 나니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광인가가 그것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100% 저의 추정입니다. 광에 대하여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추측되더라고요. 먼저 유아적인 조롱. 김성수 감독은 12.12 사태의 멤버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승리라고 축하하는 것이 싫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창작자는 12.12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에는 그것이 극명할 정도로 드러나지는 않죠. 무튼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가장 메인 빌런인 전두환을 비난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1차원적인 공격으로 외모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빛나는 머리를 빛날 광자를 차용해 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심지어 이름의 광 앞에 붙은 두에 대한 한자 중에는 머리 두가 있으니 결론적으로 전두광이란 이름은 저는 머리가 빛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 이것은 모두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름에 대한 두 번째 추론 역시도 광은 빛날 광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서울의 봄은 빛과 어둠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한 명의 탐욕스러운 인간이 정점에 오르기 위해 암투를 벌이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보다 두 인물이 대결을 펼치는 영화라는 측면에 더욱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 속 전두광과 이태신의 대립 구도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요, 영화는 두 인물에게 빛과 어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태신은 빛이라면 전두광은 어둠이겠죠. 다음과 같은 대조를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 총장은 이태신에게 수도경비사령관이라는 요직을 부탁합니다. 이태신의 거절로 인해 한 번 더 제안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제안은 늦가을 초겨울쯤 되는 오후 빛이 드는 관사 앞 너른 마당이었고요. 두 번째 제안은 백열등 빛이 자욱한 관사 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을 할 때 정 총장은 기저에 있던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죠. 그것은 하나의 집단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전두광 역시 하나의 패거리와 작당을 모의하는데요. 그것은 전두광의 연희동 자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그들은 소등을 하죠. 그러니까 정 총장 이태신의 담합은 빛 속에서, 전두광 하나회의 그것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영화는 이분법적으로 빛과 어둠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두광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가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영화에서 보면요, 그는 어두운 공간에서 은밀하게 무엇인가를 꾸미지만 카메라 앞에 서는 등등 빛이 있는 곳으로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무실 창문 바인더로 투과한 빛으로 인해 그의 얼굴에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얼룩지는 연출도 있었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두광은 결국 빛으로 나오는데 성공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폐색이 뚜렷한 이태신이 장애물을 뚫고 전두광에게로 향할 때 불현듯 강렬한 빛이 점등되어 이태신의 시야를 방해하죠. 반면에 이태신의 병력은 동력을 잃고 빛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태신은 어둠, 전두광은 빛으로 둘의 위상이 스위치되는 것입니다. 말인즉슨 어둠이었던 전두광은 자신의 기지로 빛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에게 전두광이란 이름은 착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당연히 이는 창작자가 그 인물을 승자로 인정한다는 표현은 아닐 것이고요. 다만 저에게는 역사는 승자만을 기억한다 라는 문장에 대한 패배감 젖은 토로 정도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영화의 마지막 12.12 사태를 이끈 실제 인물들이 이후 정권에서 어떤 직을 역임했는지 쭉 나오는데요. 반면에 이태신, 정 총장, 김준엽, 현병감, 특전사령관 등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승자만을 기억하는 형식을 통해 지금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 승자만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승자로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말이죠. 다시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에서 빛과 어둠은 여성 캐릭터들을 통해서도 묘사되는데요. 물론 이 작품은 여성 캐릭터들이 두드러지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서사가 부여되는 인물이 있다면 이태신, 전두광의 처겠죠. 제가 보기에 두 여성에게는 모두 빛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태신. 이태신과 그의 부인이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창문 밖에서 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연출되었는데요. 어두컴컴한 외부에서 밝은 내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남편에게 목도리와 속옷을 전해주는 장면도 역시 작전실 등의 내부 공간을 채우던 탁한 조명과는 결이 다른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는 전두광의 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연희동 사저에서 결의를 다지는 장면. 이때 전두광의 아내는 문을 열고 술을 드리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게 되죠. 이 순간 어둠이 가득 찬 공간에 유일하게 그녀로 인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여성 모두 빛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에게 이 사태의 주체는 오롯이 남성들이라는 창작자의 코멘트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두 여성이 뿜어내는 광량이 다르긴 한데요. 거기까지 파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마지막으로 이태신의 이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역시 실존 인물인 장태환 장군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전두광, 노태건 등과는 다르게 이름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우성 배우가 했던 워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극중 주요 캐릭터들 중에서 이태신이 실제 인물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극화되어 창작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정우성은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감독과 많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말인즉슨 가장 변주를 많이 한 인물이기에 이름을 완전히 전복한 것처럼 추측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명명이 실제 장태환 장군이 참군인이 아니었다는 맥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서울의 봄은 실제 사건을 한 명의 창작자가 자신의 시선에 따라 재현하는 작품이란 성격도 강하지만 전두광과 이태신이 대척점에 서서 대립을 하는 면면도 중요한 영화일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극중 이태신이라는 캐릭터에게는 전두광을 압박할 수 있을 만한 무게감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두 축 사이에 팽팽함이 형성되면서 균형이 맞아 들어갈 테니까요. 무엇보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관객분들에게 전두환에 비해 장태환 장군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을 텐데요. 그러니 영화 속 이태신에게는 더더욱 창작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많겠죠. 아무튼 이렇게 서울의 봄은 개인적으로 인물들의 이름 하나에도 뭔가 해석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들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열차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여기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챕터 1에서 말씀드렸듯 서울의 봄은 전두광과 이태신이라는 인물이 척을 지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두 인물은 형제라는 키워드를 경유해서도 흥미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두광이 형님, 동생이라는 명목하에 우르르 패거리로 다니면서 일을 벌인다면 이태신은 홀로 우뚝 서서 적을 상대하고 있죠. 복도에서 두 인물이 마주칠 때도 그렇고요. 행주대교에서 적을 회군시킬 때도 이태신은 홀로 서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태신이 형, 동생으로 엮여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태신 역시 하나회의 멤버와 통화를 하며 형님은 왜 거기 계시냐고 묻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의 봄은 군인 집단에 대해 전우라는 이름으로 뭉쳐있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요. 전우는 결국 비유적 형제일 것입니다. 말인즉슨 결은 좀 다르지만 태신과 두광 모두 그를 따르는 전우들과 형제로 엮여 있는 것이죠. 영화의 크레딧에서 군과 전선을 간다가 비장하면서 또 멜랑콜리하게 흘러나오기도 하죠. 즉 저에게 전두광은 나쁜 형, 이태신은 좋은 형쯤 되어 보이는 것인데요. 전두광은 동생인 삼공수 여단장을 사지로 모는 데 반해 이태신은 패배가 확실시 되었을 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며 동생들을 보호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형제의 문제는 아수라에서도 보이던 현상이었습니다. 아수라의 도경과 선모는 친형제 같은 사이로 묘사되고 있고요. 박성배, 태배용조도 서로를 형님과 동생으로 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김성수 감독은 비유적 형제라는 미명하에 뭉쳐있는 남성 집단에 대해 본인만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남성연대를 무조건적인 악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전두광 같은 나쁜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태신 같은 좋은 집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케바케라는 것이죠. 한 발 더 들어가 조금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김성수 감독은 우애 깊은 남성들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태양은 없다의 도철과 홍기듀오가 품은 낭만성도 그렇고요. 무사에서는 무사 집단의 정의를 다루기도 했죠. 그러니까 창작자가 형제에 대한 양가적인 마음을 품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TMI지만 이렇게 서울의 봄이 형제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저는 김창훈 감독의 굉장히 화란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도 지독한 형제 관계 속에 놓인 동생 연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두광의 승리가 확실시 되죠. 이윽고 인상 깊은 교차 편집이 등장합니다. 화장실에서 전두광은 소변을 보기 위해 직접 바지를 내리고요. 반대로 감옥에 갇힌 이태신은 타이에 의해 속옷까지 모두 벗어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한 전두광은 승리에 도취해 웃기 시작하고요. 이태신은 건너방에 있는 정 총장의 신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죠. 이 연출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대척점에 있던 인물의 결론을 극명히 나누는 표현이기도 할 것이고요. 나쁜 형과 착한 형의 결론에 대한 대조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파들어가 이 두 인물이 완전히 별개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데칼코마니처럼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품은 두 자아의 양극단처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해 악인과 선인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둘을 모두 품고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하나가 조금 더 크게 부풀어 오를 뿐이라는 창작자의 코멘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의 봄이 지킬앤 하이드의 변주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낮에는 지킬 박사, 밤에는 하이드가 되었던 것처럼 빛은 이태신, 어둠은 전두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성수 감독님은 전두광 캐릭터를 그리면서 무조건적인 빌런보다는 어쨌든 한 명의 인간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인물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은 역사를 통해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서울의 봄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형 대 나쁜 형, 승자에게 붙은 빛날 광이라는 인장.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誤解を招く点があったかと思われる。何にも誤解してないんですよ。まあこういうのって母子家庭にありがちっていうか。堀先生